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산재라는 것은 산업재해의 줄임말이죠. 근로자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것까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산재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산재보험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4대 보험 중 한 가지이면서 분명 근로자를 위해 존재하지만 유독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산재보험이 왠지 어색하고 이 보험을 활용하려는 생각들은 거의 못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산재 신청 방법이나 필요 서류 또는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 등은 다루지 않고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 특히 요양보호사 분들이 산재보험을 잘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짚어보고 그간 산재보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산재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은 사실 가볍지가 않습니다. 마치 공사장에서 어떤 안전사고를 당한다던가 공장에서 신체를 크게 다친다던가 주로 그런 상상이 들곤 하는데요. 산재보험이라는 것이 저렇게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요양 기관에서 어르신 케어를 한다는 것이 저런 큰 사고의 위험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이라는 것에 대해 활용할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본적인 이유는 산재보험료를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관의 대표자는 근로자들의 산재보험료를 매달 4대 보험 납부분에 포함해서 납부를 하고 있죠. 물론 간혹 산재보험 가입을 안 하고 운영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운영임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산재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근로자가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꼭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보험에 속합니다. 이렇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산재보험에 대해 대부분 가입을 해두고 있지만 근로자는 본인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요양보호사가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승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볼까요? 첫 번째는 요양보호사의 주된 질환이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겁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특성상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몸이 무거운 어르신의 이동이나 체위 변경, 목욕 등의 케어를 하는 동작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손목이나 팔꿈치, 어깨 등의 통증이 주 증상이죠. 그래서 입사 초기에는 괜찮았지만 수개월에서 수년간 근무하다 보면 분명히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사고에 의해서 확연한 증거가 남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점점 안 좋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는 개인적으로 본래 가지고 있던 질환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산업재해로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요양보호사 분들의 대체적인 연령대가 50대에서 60대가 많다는 겁니다. 즉, 요양보호사의 가장 주된 직업병인 근골격계 질환이 정말 요양 업무에 의한 것인지 자연스러운 노화에 의해 생겨나는 퇴행성 질환인지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요양보호사의 산재 처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쉽지 않은 산재 신청을 왜 자꾸 해보라는 것일까요? 산재 신청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산재 신청을 회사에서 해주어야만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산재 신청은 회사가 아닌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의 어떠한 승인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골격계 질환이 업무상 발생했다고 판단된다면 본인이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신청이 들어가면 회사는 공단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신청했다가 불승인된다고 하여 전혀 문제가 되거나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옛말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신청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신청해서 승인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승인이 된다면 회복기간 동안의 치료비 및 근로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평균 임금의 70% 정도까지 급여가 지원이 됩니다. 이외에도 생각보다 큰 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이유가 충분하다면 신청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산재 처리가 될 시 기관 또는 회사에 불이익이 갈까봐 망설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저 또한 기관 운영 중에 직원들의 산재 신청을 함께 진행해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때 가장 걱정됐던 것이 바로 산재 처리 시 산재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닐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과 같은 경우 보험 처리를 진행하게 되면 다음 해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하지만 조금만 공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산재 처리가 되더라도 회사의 손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산재 처리에 대해 회사가 부담을 느끼는 것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이라는 것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죠. 이 중에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업종과 관계없이 보험료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만은 회사마다 적용하는 보험료율이 서로 다릅니다. 즉, 각 업종마다 산재사고의 위험성도 다르기 때문에 산재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업종과 낮은 업종의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를 참고해 보시면 장교양기관의 경우는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에 해당돼서 0.75%로 아주 낮은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업종 중 가장 낮은 업종이 금융 및 보험업인데요. 이것이 0.7%인 것을 감안하면 공단에서는 요양기관을 위험과는 아주 거리가 먼 업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보험료율도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이지만 장교양기관의 경우는 아주 낮은 산재보험료율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부담이 기본적으로 그리 크지는 않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점은 사업장이 3년 미만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곳은 산재 처리가 되더라도 보험료의 변동이 없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교양기관의 규모가 상시 종사자 30인 미만인 곳이 많죠. 그러니 대부분은 산재 처리가 되어도 보험료의 인상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측의 손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행여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 숫자가 30인 이상으로 규모가 큰 곳이라고 하더라도 산재 처리가 몇 번 진행되는 것을 가지고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부담 요인으로 혹시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정말로 이에 해당이 된다면 회사의 불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직원들의 안전한 근로를 위해서 꼭 산재 처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산재 처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은 CCTV나 목격자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등의 증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이 발견될 경우 당연히 노동청의 감독이나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라면 더더욱 산재 신청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또는 요양기간 동안에 업무 공백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기관 또는 회사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갑작스런 인력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던지 기존 종사자들이 조금 더 고생을 하던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산재 처리가 되면 공단에서 산재 당사자에게 휴업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일은 없지만 업무의 공백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실질적인 기관의 불이익이 거의 없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기관의 운영자들이 근로자의 산재 신청에 호의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근로자들은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기관 운영자들도 산재 처리가 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막연하게 싫은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종사자뿐 아니라 기관 운영 경험이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운영자 분들이 보셔서 근로자의 산재 처리에 대해 부담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판단은 기관이나 근로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이든 불승인이든 하게 될 것이니까 맡겨두고 정해진 원칙대로 기관의 역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재보상의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의해서 8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을 잠시 멈추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피부로 와닿는 지원은 아무래도 치료와 요양 비용을 지원해주는 요양급여와 평균 임금의 70% 정도를 지원해주는 휴업급여가 가장 크게 와닿는 지원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산재의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 문의 및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정보를 얻어서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산재인 것이 확실하다면 산재 전문 노무사에게 위임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간적인 사고로 다치는 경우는 최대한 그날 바로 산재 신청을 하시던지 아니면 다음 날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것이 승인받는 것에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양보호사 분들이 흔하게 겪는 근골격계 질환은 장기간 누적되는 결과이고 기존의 개인적 질환과 구분이 쉽지 않으며 50대 이상의 요양보호사들에게는 노화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판정될 수도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만약 이제 요양보호사 업무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의 건강을 의사를 통해 더 확실하게 체크해 두시고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요양보호사의 가장 흔한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건강 체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요양보호사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처리의 핵심은 이 질환이 기존의 개인적 질환이 아니며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과는 다르게 반복적인 업무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복하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랫동안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